강의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본 매트엑스쿨 2기 독립형 소프트웨어 강의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케어웨어 솔루션 대표 강경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서 근본 소프트웨어 독립형 의료기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마켓 분석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FDA 승인 및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인허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뤄드릴 계획이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면서 45분간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5분 시간에 Q&A 세션이 있어서 질의 내용을 채팅창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소프트웨어의 마켓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그 이후로 14년간 제가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에서 제가 FDA 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인디애나 주의 블루밍턴에서 쿡 메디컬 이 중재 이제 영상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 멸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3조 매출액의 글로벌 본사에서 제가 FDA 팀장으로 7년간 역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제가 1년 동안 FDA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칼디널 헬스에서 연매출 150조 회사이고요.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약물 방출용 스텐트 DS 사업부 콜디스를 인수하는 이제 인수합병 작업을 5년 동안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인디애나주의 쿡 메디칼에서 미국에서 제가 관리했던 FDA 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세인트 주드 메디컬에서 레귤레토리 팀을 제가 이제 DBS의 비즈니스를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칼디널 헬스에서는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인수한 코디스 이제 회사 내부이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기업들에서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는 서울의 교대역의 K바이오 솔루션을 설립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고요. K바이오 솔루션에서 FDA 허가와 그리고 임상시험 스탁 관리 사업, CMDR 인증 컨설팅 사업을 국내 45개 기업들에게 진행을 이제 지난 5년간 해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특별히 소프트웨어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연구 이식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FDA에서 이제 동물 시험 전임상 GLP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국대학교와 전임상 동물 시험 GLP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험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FDA와 C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임상 동물 GLP 시험과 의료기기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시험 회사를 추가로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동물 시험 GLP 시험 진행할 수 있는 전경이고요. 그러면 곧바로 소프트웨어 오늘 독립형 의료기기에 대한 주제이고요. 이제 의료기기 시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글로벌 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의 선두주자 2개 회사를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DA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이제 510K 인허가 승인 취득하는 요건들과 그리고 이제 현재 소프트웨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좀 시장이 이제 지금 개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독립형 의료기기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FDA에서는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AMD라고도 하고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전자약이라는 그런 용어들도 있는데 그 약의 개념은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의료기기로 그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 이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 이 자체로만 의료기기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디바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일 의료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이다 어떤 약과 같은 형상을 가졌다라는 어떤 물질 그 피지컬한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 디바이스가 이 목표로 하는 사용 목적이 인간의 특정 질환과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 완치,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되 물리적인 기전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의료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많은 경우에 이제 진단과 치료에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진단과 치료 등에 있어서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앱의 컨텐츠로 사용될 때 이제 의료기기가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의료기기를 분류를 크게 나누었을 때 이제 전체 그 의료기기 체계가 이제 보시는 체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SAMD, 그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 이제 디지털 테라퓨틱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약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들은 좀 혼동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정확한 명칭으로 본다면 SAMD, 디지털 테라퓨틱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 정의를 이제 기록해 드린 것처럼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그 하드웨어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그 자체만으로 그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될 때 이제 SAMD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AMD의 그 전체적인 이제 마켓을 보시게 되면 역시 전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그 판도를 거의 유사하게 이제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로 이제 진행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는 600조에서 700조, 600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600조 시장의 40%에서 43%를 이제 미국이 의료기기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1.5%인 7조에서 8조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시장만을 별도로 이제 분석했을 때 이제 북미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 패시픽 그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역시 소프트웨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패시픽이 제일 빠르게 2026년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라퓨틱스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제일 시장이 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유럽 연합을 모두 합친 시장보다 더 크죠.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태평양 시장의 속도가 제일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디지털 세라퓨틱스 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사용 목적으로 주로 개발이 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병을 예방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또는 치료 또는 관리, 트리트먼트 치료를 하거나 또는 케어 관리를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그 예방의 목적과 사실 이제 진단으로서의 AI 알고리즘을 이제 활용해서 보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방의 목적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인 치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이 그 현재 이제 그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
제일 이 트리트먼트에서 FDA 승인을 받음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피어 세라피틱스와 이제 아킬리 두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트리트먼트를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비롯해서 이제 관리를 관련된 이제 애플리케이션,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그 암 질환의 향후 후속되는 질환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관리 위주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세라피틱스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3천억 원을 지금 이제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에서 이제 그 원격 진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강원도의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들을 위해서 원격 진료가 이제 그 예외적으로 그 허용될 수 있는 어떤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 인허가적인 요건과 그리고 판매에 있어서의 그 이제 실제 의료 그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의 그 진료 지금 현재 규정 등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신 다음에 개발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세인트주드에서 달라스에서 일을 했을 때, 그 파킨슨병을 이제 그 뇌의 이제 병변에 영구적으로 외과 수술로 이제 이식해서 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환자들이 이제 그 신경 그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의 파킨슨병은 이제 퇴행성 이제 질환이고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데 있어 환자와 그 의료진에게 그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세인트주드 메디컬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그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앱을 별도로 디바이스와 더불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DBS를 다루고 있는 그 외과 수술의들을 이제 컨퍼런스에서 심포지엄 형태로 초대를 해서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이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 그 기대와 달리 이제 그 설전 분들이 좀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그 이제 그러한 그 관리를 하고 진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모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진료를 중증인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차를 운전해서 진료를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좀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원격 진료 형태로 그 이제 디바이스 치료하는 디바이스 더불어 앱을 개발을 했었던 건데 그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 연관될 수 있는 그 썰전 분들이 그때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렇게 어, 다소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셔서 결국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사업화 진행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상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보기에 어, 환자에게도 편리하고 또한 의료 비용을 이러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어, 그 줄일 수 있고 정말 그 명확한 또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지라도 그 관계가 되는 병원들이나 관련 분과의 이제 의사분들과 또는 의사협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험 그 이러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에 연관이 되는 스테이크홀더 분들과 협의를 잘 미리 갖추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왜냐하면 제품을 다 개발하고 그 뭐 인허가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원격 진료라는 이제 규정적인 부분 때문에 또 허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허가가 될지라도
실제로 구매자 병원과 이제 의사 이제 협회나 이런 그 학회에서 그 이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이제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켓 리더들을 좀 이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의료기기 시장을 분석할 때 이제 제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5%에서 6%대 성장 그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5%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40% 이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FDA 승인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각 그 제품의 품목과 분과별로 이제 시장의 그 판도가 이제 국가별로 또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런 국가적인 시장 규모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어떤 시장 분석을 하실 때는 이제 그 외에 지금 어떤 현재 그 시장에 대한 뭐 각 국가별로 막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시장 이런 분석보다는 지금 글로벌 리더가 어느 기업이고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까지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회사는 피어 세라피틱스와 이제 아킬리이고요. 피어 세라피틱스와 아킬리 모두 일단 FDA 그 승인을 클리어런스를 먼저는 디노보 클리어런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후에 후속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FDA 승인이라는 절차는 이제 그 510K 절차가 가장 근간이 되는 인허가 의료기기 시스템이고요. 그 510K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사에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FDA에서 승인받은 소프트웨어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 개발을 하시는 이 소프트웨어가 예방 차원의 그 이제 또는 질병 진단 이제 목적의 소프트웨어이거나 또는 치료나 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일 수 있겠는데요. 그 사실상 이미 FDA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시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 510K 진행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그 피어 세라피틱스와 아킬리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일 이제 먼저 그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한 결과로 디노보 클리어런스를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이 피어 세라피틱스의 이제 리셋이라는 제품은 2017년도 9월에 이제 디노보 클리어런스를 취득을 했는데요. 그 이제 환자와 그 의료진에게 그 제공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그 이제 절반 정도 있고 한국에 절반 정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2016년, 2017년 당시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아편 중독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보도에서도 미국에서 그 이제 마약 그 드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아편 중독이 상당히 미국의 광범위하게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피어 세라피틱스는 특별히 그 약물 중독에서도 지금 이제 이 아편
지금 중독에 대한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이 그 아킬리 인터랙티브 이제 이 기업이 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사용 목적에 대한 그 예, 디노보 클리어런스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퓨어 세라퓨틱스의 이제 소프트웨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이제 약물 중독 치료를 하고 아편 중독 치료를 하고 불면증 치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나가서 그 이제 퓨어 세라퓨틱스 예. 이 퓨어 세라퓨틱스 그 회사 웹사이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들을 분석하실 때는 일단 뭐 그 회사의 웹사이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웹사이트 느낌은 상당히 좀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예, 그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보통 회사 웹사이트와는 달리 사이언스라는 캐리고리를 두고 있죠. 사이언스. 그만큼 이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에는 이제 이미 승인받았던 제품들이 있고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피얼 커넥트는 이제 FDA 승인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리셋하고 지금 리셋 5하고 썸 리스트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FDA 승인이 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뉴스 있고 인베스터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조금 관심 보실 수 있는 게 그 결국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시험 결과를 통해서 FDA 승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개괄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그 회사에서는 특별히 하드웨어가 없는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는 그 제품들은 이제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제 회사를 그 우울증 치료 사용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동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FDA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11월에 최근에 FDA 승인받은 그 제품이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있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TMS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FDA 승인된 제품들이 이제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디노보 클리어런스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을 수행을 하실 때 이제 이 기업들이 어떤 이제 임상 그 수행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 이 그 퓨어 세라퓨틱스의 이제 지금 어쨌든 시장 그 마켓을 이제 분석하실 때 이 기업은 지금 선두 중에 하나인 기업은 지금 어떤 그 시장 가치, 기업 가치 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상장이 진행이 지금 2020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사실상의 기업 가치 면에서의 그 스탁 프라이스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하락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19 밀리언이니까 그 한 370조 300 아니 3,700억 정도, 3,700억 정도로 보입니다. 3,700억 정도. 그래서 그렇게 그 기업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1년 신고가가 12.95달러였고 최저가가 7.76이었는데 지금 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피어 세라퓨틱스는 그래서 그 2016년, 2017년 당시에 그 오피오이드 위기를 아마 그거를 부각을 입고 시리즈 그 투자들을 성공을 해가지고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그 후속 그 개발 아이템들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주식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회사는 여기는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조금 다른 회사죠. 그 여기는 이제 수술용 로봇을 다빈치라고 알려져 있는 수술용 로봇을 그 개발한 회사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그 개발을 하시면서 사업성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그 같이 연동을 하실지 하드웨어를 이제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SAMD만으로 하실지 이거는 이제 기업의 판단인데요. 어쨌든 이제 로봇 그 수술용 로봇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 주요 기능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죠. 지금 보시면 그 2000년도에 이제 그 IPO 그 나스닥 시장의 기업 공개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그 2달러였으니까 예를 들어 이때 당시에 2000년도에 2억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 현재 기업가 주식 가격으로 340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아주 큽니다. 지금 121 빌리언이니까 거의 140조 시가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지금 40조에서 45조인데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의료기기 기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두 개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이제 리뷰를 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다시 제가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이제 퓨어 세라퓨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그 2016년, 2017년 때에는 그때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 아편 중독을 이제 그 관련된 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퓨어 세라퓨틱스는 그 초창기에 이 그 SAMD 사업을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프리스크립션 디지털 테라퓨틱스의 FDA 최초 승인을 이제 받았던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is a category creator and leader in PDTs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퓨어 세라퓨틱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오피오이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오피오이드 이제 디스오더와 관련해서 어 이제 FDA 승인을 리셋 제품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인썸니아 불면증 관련해서 썸리스트 제품이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뭐 좋다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퓨어 세라퓨틱스가 추가적으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캐리고리라고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정신의학과 분야죠.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앵자이티, 제너럴 앵자이티 디소더, 일반 불안장애죠. 디프레션,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주요 우울 장애죠. 네, 바이폴라 디소더는 이제 예, 바이폴라 조울증이죠. 그리고 PTSD 그 이제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그 정신의학과 질환 등을 이제 뭐 가장 크게는 이제 제너럴 앵자이티 디소더 일반 그 불안 장애하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주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합치면은 뭐 일반인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보니까 이 피어 세라퓨틱스는 지금 사업 그 비즈니스 유닛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네요. 사이키아트리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정신의학과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뉴럴러지 이 신경과에 있어서 그 acute chronic pain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인 편두통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그 다발성 예 이게 증후군 그다음에 에필lep시 간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기업에서 또 이 에필lep시 관련해서
그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하게 온컬러지, 암 질환과 카디오바스큘러 심장 질환, 그래서 상당히 욕심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지금 퓨어 세라피우틱스에서는 원래 포커스하고 있었던 그 약물 중독에서 이제 사업의 범위를 정신의학과로 완전히 이제 넓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뉴럴러지 통증과 이런 편두통과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에필lep시, 간질까지, 예, 그렇게 아주 크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온컬러지, 칼디오베스큘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사업이 너무 산만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업이 지금 한 3천억대, 4천억대 하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여기 정도의 포커스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너무 좀 문어발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인더스트리 리더 중에 하나인 피어 세라피릭스는 지금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 여기다,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리셋 그 제품은 이제 FDA에서 그 가장 최초로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받아서 사용될 수 있는, 의사의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세라피릭스로 이제 최초로 승인된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RCT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죠.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통한 이제 임상 시험이 이제 사실 제일 좋은 임상 시험인데요. 그 무작위 배정을 통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또 이 리셋이 있고, 리셋 O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는 또 이제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을 또 목표로 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일단 최초로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을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약물 중독에 쓰이고 있는 그 약물 치료법과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FDA에서 승인을 해줄 때도, 인허가 기관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현존하는 치료법을 대체한다라든지, 현존하는 치료법보다 어떤 뭐 우월성을 그 피력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현존하는 치료법이 이제 골드 세라피라고 하죠. 스탠다드 프랙티스. 그래서 스탠다드 프랙티스와 스탠다드 그 세라피릭 머듈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 현재 그 이제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나 어떤 그 골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쓰이고 있는 그런 프로시저들이 있잖아요. 그 정신의학과에서도 뭐 골드 스탠다드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신의학 질환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상담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골드 스탠다드이고, 약물 치료도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소프트웨어 제품이 약물 치료, 화학적인 약물 치료를 이제 아예 대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그 이제 허가 목적을 취득하기는 좀 어렵고, 기존의 그 골드 스탠다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사용됐을 때, 그렇지 않고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그 치료 결과에서 그 긍정적인 그 결과들이 그 RCT 임상에서 이제 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하실 때도 시험군에는 그 기존의 그 골드 스탠다드 플러스 자사의 소프트웨어, 대조군은 기존의 골드 스탠다드, 이렇게 두시는 게 제일 그 시장에서도 반응을 얻기가 좋으세요. 그래야 이제 골드 스탠다드는 그냥 쓰게 내버려 두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컨벤셔널 세라피는 그대로 하시라고 하시고, 여기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클리니컬 이제 아웃컴에서, 프로그노시스에서, 예후에서, 장기적인 이런 수개월간의 예후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이렇게 피력하시는 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제일 허가받기도 쉽고 사업화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이제 퓨어 세라피릭스 제품이 이제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되어 보일 수가 있고 그 컴퓨터 데스크탑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데스크탑을 쓰게 되겠죠. 데스크탑을 쓰는 이제 화면이 되겠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은 이제 관리할 때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세트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제 약물 중독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 개인이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이런 그 욕구에 있어서 또는 감정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앱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인지행동 치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신학과 치료에서는 이제 상담 치료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CBT를 뭐 지금 코로나 환경이기도 하고 그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 시간에만 어떤 그런 그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앱을 통해서 수시로 그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치료가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앱을 통해서 어, 예, 스스로 이제 그런 그 약물 이제 중독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치료에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예, 앱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그 이제 보다 긍정적인 그 행동 패턴을 보였을 때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예, 앱으로 지금 개발을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퓨어 세라피우틱스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리셋 같은 경우는 12주간의 이제 수업을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앱을 개발을 하면서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컨텐츠들을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그 이 환자가 해당 자사의 앱을 사용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최적화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들을 준비해드린 내용들을 계속 그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피어 세라피릭스가 앱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이제 차원이 또 그 이 마약 중독 그 있는 이제 이 중독 환자에게 좀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계속적으로 이 그 프로그램에 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캘린더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환자의 그 이 치료를 받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 기록을 이제 의사가 또 트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소프트웨어로서 치료 또는 이제 관리를 하는 앱을 개발하시는 그 분과의 이제 기업이라면은 뭐 그 충분히 이제 이미 그 아시고 계시고 감안을 하시고 있을 내용으로 이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개발한 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그 이제 된다는 내용을 결국은 그 학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표로 그 임상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FDA에서 디노보 승인을 이제 받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PR 세라피릭스는 이제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위치를 해 있고, 그래서 디노보를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2등급이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PWE라는 원래 이 프로덕트 코드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부터 있었다면 510K를 그냥 했으면 됐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노보. 근데 이제 디노보를 승인을 내줄 때 그 흥미롭게도 용어를 클리어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은 이제
2등급 510K 일반적인 심사하고 거의 이제 그 유사한 그 안전성과 이제 그 성능상의 리스크 체제 내에서 심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런스라는 이제 단어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 목적을 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adjunct to a contingency management system. 그러니까 adjunct라는 거는 이제 약간 자사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낮춰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adjunct 부차적인 부수적인 치료이다. 이렇게 이 adjunct라는 단어를 쓸 때 허가가 받기가 쉬워집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치료 세라피 컨틴전시 다르게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그 대책을 세울 때 그 기존에 있는 방식에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CBT를 제공을 해준다.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승인을 받으시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소프트웨어에서 너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식보다는 지금 CBT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행동 치료는 그 정신의학과 어느 분과에서나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상담 치료 기법이죠. 그 상담 치료 기법을 일반적으로 상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뭐 그 이제 하드 카피 책을 보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그 인지행동 치료 방식을 이제 디지털화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자체도 이제 임상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승인을 받은 거고, 다만 이제 이러한 제한점들이 이제 둘 때 그 승인을 이제 또 쉽게 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의학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약 복용을 어떤 이 소프트웨어 사용 자체가 그 약물 중독을 치료하면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제한점들을 이제 두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로 일단 그 소프트웨어 문서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이 인허가 과정 두 번째 강의에서 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인허가적인 부분들을 지금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지금 아킬리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킬리는 이제 ADHD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사용 목적으로 FDA 디노보 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 아킬리 회사의 경우에 엔데버 RX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아킬리 회사가 어, 시리즈 D까지 갔네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제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을 걸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사실 시리즈 C까지 하고 그 코스닥의 기업 공개 상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뭐 시리즈 D도 가고 E도 가고 F도 가고 길게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D까지 많이 왔고 지금 잘 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D에서 지금 그 펀딩을 받은 게 110 밀리언이니까 이게 지금 1,300억을 투자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가 1,300억이 됐다 그러면은 좋잖아요. 지금 그 사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PR 세라피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기업 가치가 이제 한 3,800억 정도 되죠? 3,800 그렇게 높은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그 기업의 매출 수준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가 천억대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기업 가치가
1,300억이 아니라 투자 액수가 1,3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아킬리의 기업 가치는 거의 조 예, 한 1조 원대 아마 기업 가치 자체는 육박을 해서 한 10%대, 10에서 15%대 인베스트먼트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한 1조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예, 지금 펀딩을 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 독립형 의료기기 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두 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그 의료기기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그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예,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 음, 지금 예, 질의사항이 있지 않으시면 그 혹시 또 그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생각이 나시면 두 번째 시간에 질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 지금 오후 3시에 소프트웨어의 인허가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3시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채팅방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수강자분들께서는 만족도 조사 참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어서 그 소프트웨어 독립형 그 SAMD 마켓 분석에 이어서 이제 인허가 허가 요건들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은 내용을 더 많이 커버를 해드릴 예정이어서 눈을 크게 뜨시고 45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5분 시간에는 질의 내용을 그 채팅창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퓨어 세라피릭스가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눈을 크게 뜨시고 소프트웨어 그 기업에서 이제 계시면은 검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눈에 띄는 단어가 treatment as usual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치료 기법을 이제 TAU, treatment as usual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 리셋이라는 제품을 그 임상 시험을 하면서 TAU 플러스 리셋으로 이제 했는데요. 독특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reduced TAU라고 해서 RTAU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treatment as usual을 여기 그 일반적인 치료 기법의 강도를 이제 낮췄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임상 시험을 하실 때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일 좋으시고요. 이걸 이렇게 임의적으로 낮추면 이걸 리듀스가 되면은 이게 과연 그 제대로 된 TAU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독특하게 조금 RTAU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치료 세라피를 그 이제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치료를 TAU가 이제 CBT잖아요. 지금 이 제품 자체가 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행동 치료 CBT니까 이제 대면 치료로 원래 진행이 되는 건데 대면 치료를 이제 일주일에 2시간으로 이제 낮추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 to 12 weeks까지, 그러니까 12 weeks까지 치료가 제공이 되면서 30개의 그 모듈, 치료 모듈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치료 주간을 구별했습니다. 1주부터 치료 첫 주차부터 8주차까지에는 처음 32개 코어 마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한 달 정도 9주에서 12주 차에는 그 보충적인 30개 모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코어 모듈을 32개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30개의 보충 보완 모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결국은 FDA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모듈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임상시험을 그 코어 모듈로 진행을 하셨는데 임상시험 진행하고 나니까 또 다른 코어 모듈이 더 좋은 그 효능 그 성능 결과를 나오겠다라고 해서 또 그걸 추가를 하신다면은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또 새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코어 모듈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완성 세팅을 이제 잘 해야 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임상 시험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 조건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보면은 독특하게 뭐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3달 내로 다른 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뭐 이게 임상 시험을 받다가 3개월 내에 타주로 이사하면은 우리 참여 안 시킨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언어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영어를 그 구사하는데 좀 영어 구사 능력이 불충분하면은 또 참여할 수 없다. 네. 독특한 이제 뭐 컨텐츠로 이해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어 세라퓨틱스가 이제 보시는 거는 그 2017년도 그렇게 이제 디노보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디노보로 승인을 받았었고, 지금 이제 이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510K로 자사의 제품을 기어가 제품으로 해서 동등 비교를 통해서 이제는 510K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PWE라는 품목 코드를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리셋 5의 경우에는 510K로 이제 2019년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보시면 이제 심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는 FDA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요건들도 어느 정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FDA 510K 심사 기간은 이제 캘린더로 그 이제 정확하게 90일 이제 3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이제 디노보까지 했던 회사인데 디노보 승인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들을 상당히 익숙하게 돼서 이제 510K를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지금 보면은 거의 12개월이 이제 걸렸는데 그 얘기는 FDA가 심사하면서 3개월을 사용을 했고요. 90일을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FDA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용이 되게 되는 그 RTA 보안 18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심사 보안 그 AI 디피션시가 이제 180일이 주어지는데요. 총합해서 36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RTA 보안 180일하고 실질 심사 보안 180일, 360일 중에 330일을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추론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이 FDA 승인을 받았을 때 한 어느 정도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일자를 보면서 대충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으로서는 그 보안을 2번을 둘 다 받았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준비를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디노보를 승인을 받았을 정도면 그래도 임상 시험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가 되었었고 또 소프트웨어 그 시험 자체 소프트웨어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자료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자료들도 디노보 승인을 받았을 때 준비를 했던 건데 510K를 하면서 지금 보안 기한 360일 2번 풀로 받아가지고 거의 풀리 330일을 썼거든요. 예, 조금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뭔가 허술해 보입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예,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좀 승인을 이제 받은 내용이고 지금 이제 여기는 리셋 5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오이드 유즈 디스오더 그 예, 리텐션 하기 위해서 리텐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보면은 승인받기 아주 쉬운 사용 목적을 썼네요. 예. 그래서 기업 가치가 안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트리트먼트가 아니고 환자 리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피오이드 유즈 아편 중독을 이제 미국에 이때 당시 2017년 뭐 이렇게 이때 당시 많았었는데 그 아편 중독에 대한 지금 이제 아웃페이션트 트리트먼트니까 외래 치원이잖아요. 외래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로 그 이제 병원에 방문하면서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약물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그 환자들을 리텐션 그러니까 아편 중독 그 치료를 어 예, 죄송합니다. 바깥집 강남 대로여서 좀 교통이 시끄러운데요. 그 이 아편 중독 치료를 받다가 또 치료를 중도에 그만둔 환자들이 또 많을 수 있잖아요. 특히 약물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들이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는 그 치료를 받는 리텐션
그 리텐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지금 퓨어 세라피틱스는 지금 어떻게든 승인을 쉽게 받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오이드 디스오더를 지금 리셋 오를 사용하면은 안 사용했을 때보다 이 약물 중독으로부터 그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임상 결과, 치료 결과에서 어떤 긍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더 리텐션을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더 꾸준히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관리해 준다. 그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앱으로 그 환자들이 이거를 관리를 받게 되면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기들의 사용 목적의 수준을 낮게 낮추어가지고 어떻게든 승인을 빨리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사용 목적 자체를 승인받기에도 어렵게 특별히 뭐 우월성 치료 목적 이런 거는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가급적이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과 병행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동등하거나 또는 이제 더 긍정적인 그런 이제 관리 결과, 그러니까 리텐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사용 목적 앱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을 하실 때 리텐션이 또 중요한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당뇨병도 이런 어떤 환자들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리텐션이 유지가 되는 것과 이 갑상선 내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과 이제 결과가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기업들에서 FDA 승인을 이제 목표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FDA 승인을 받는 전략에 있어서 지금 이미 이제 원래 승인 받았을 때도 사실상 리텐션을 늘리고 이제 앱스티넌스 여기는 이제 앱스티넌스까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리텐션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죠. 사용 목적에 분류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앱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지금 이제 거기까지 알려드렸고요. 일단 시간상 이 배포해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이 추가적인 내용들 검토하실 수가 있겠고요. 시간상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요건부터 또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FDA에서 공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가이던스이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업데이트를 개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FDA에서는 한번 이제 공표한 가이던스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십 년간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국문 내용도 번역한 내용을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시간상 제가 영어 영문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국문은 나중에 이제 배포 자료를 리뷰를 하실 때 쓰실 수 있게끔 국문도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코프의 범주에서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독인 이제 독립형 의료기기도 있고 SAMD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같이 함께 사용되는 이제 하드웨어에 연동되어 있는 이제 의료기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 목적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규정을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작하고 개발할 때 퀄리티 시스템 레귤레이션에 근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GMP 기준에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인풋, 디자인 아웃풋, 디자인 설계 검토 과정들이 그 디자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 의료기기 그 설계 개발 규정에 입각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related consensus standards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 컨센서스 스탠다드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FDA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구글에서 FDA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시면 이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노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제 Peer Therapeutics 뭐 제품 이름이 리셋이었죠. 만약에 리셋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Peer Therapeutics 리셋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0K는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510K가 리셋이 이제 510K도 받았잖아요. 디노브 받은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가서 리셋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리셋이라는 제품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오늘 특정되는 제품이 여기 퓨어 테라피틱스의 리셋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아까 PWE로 예, 승인을 이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FDA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저희가 강의 진행해드리고 있는 PWE.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품목 코드죠. 뉴럴러지에 해당이 되고 지금 상당히 넓은 캐리고리입니다. PWE는. 그래서 Computerized Behavioral Therapy Device. 그러니까 이제 제가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행동이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Computerized가 되었죠. 그래서 Computerized Behavioral Therapy Device for Psychiatric Disorder.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범주이죠. 정신의학과에서는 사실 뭐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도 비헤이비어럴 세라피 행위 인지행동 치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한 비헤이비어럴 세라피 디바이스를 만약에 만드신 소프트웨어를 모바일 앱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모바일 앱을 개발하신다면 이 캐리고리 안에서 진행을 하시되 다만 사용 목적이 같은 510K 기여가 제품은 검색이 안 되잖아요. 뭐 오피오이드 중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면은 뭐 리셋 제품을 기여가 제품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요. 그 외에는 이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PWE로 진행을 하되 디노보로 역시 예, 진행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미 이제 FDA에서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에 대한 Computerized Behavioral Therapy Device for Psychiatric Disorder를 이제 공표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Pure Therapeutics가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준 거죠. PWE라는 포모 코드가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Recognize Consensus Standards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SAMD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14971 저희가 위험관리 위험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ISO 14971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탠다드를 활용하시면 FDA가 이런 ISO 기준들이 인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몇 년도 몇 판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971은 어느 의료기기 기업이나 다 사용하시잖아요. 위험 관리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FDA는 2019년도 버전의 14971 3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에서 어떤 품질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제조 위험 관리, 제작 위험 관리 절차서에 ISO 14971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다라고 그 스탠다드를 기입을 하실 때 2019년도 그 스탠다드를 따라서 제조 품질 관리,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일단 FDA가 인정해주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사에서 진행하시고 있는 기준들이 지금 FDA에 업데이트된 기준들과 일치하는지 이렇게 한번 품질 관리 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쭉 기준별로 그 갭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고요.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14971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 판 2판 14971 2판이 지금 이제 2019년도 지금 이제 이미 지난 2019년도인데 슈퍼 시리즈 이제 대체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체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FDA는 2007년도 아이소 14971 2판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2년 12월 25일부터는 지금 여기 보시면 5-40이잖아요. 여기 recognize REC가 recognize 번호거든요. FDA가 recognize한 관리하는 데 쓰는 FDA 관리 번호입니다. 5-40이 여기 5-40 2007년도잖아요. ISO 14971 2007년도는 FDA가 2022년 12월 25일까지만 인정해주겠다. 그 이후에는 2019년도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 품질 관리에서 이런 그 스탠다드들을 어느 년도 판으로 절차서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중요한 내용들인데 향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디노보나 510K 승인을 받으시면 미국에 판매를 하시고 있으시면 FDA에서 GMP, QSR 심사를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FDA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그 위험 관리 아이소 기준 연도로 그 품질 관리 매뉴얼의 스탠다드들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그 청취해 주시는 그 기업에서 그 하드웨어도 있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사업화하시고 있는 회사면은 이제 당연히 60601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정기기계적 그 일반적 안전성과 성능 기준이죠. 그래서 60601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FDA에서 6061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6061-1하고 6061-1-2죠. EMC 테스트.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이제 그 하드웨어하고 같이 개발하시는 회사는 이제 전기기계적인 안전성과 이 EMC 그 전자기적 그 적합성 이거를 같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시험 기간에 그냥 맡겨버리면은 그 국내에 있는 시험 기관에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FDA가 그 공표하고 있는 IEC 6060-1-2에 몇 년도 몇 판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지를 국내 시험 기관들은 그렇게 익숙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국내 시험 기관들은 식약처와 C 그 개정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라도 다 확인을 하나씩 확인하시고 시험 기간에 국내 시험 기간에 맡기실 때 우리는 FDA도 나중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FDA가 인정하고 있는 2014년도 버전을 그리고 이런 것도 넣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거든요. 이제 만약에 시험을 하실 때 국내 시험 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상당수가 EN이 적혀 있거든요. 그건 유러피언이라는 뜻인데 ES 뭐 유러피언 스탠다드 이런 거는 FDA에서 용어 자체를 되게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 유럽의 기준에 대한 한 걸 가지고 FDA 와서 나한테 심사해달라 하냐 이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스탠다드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 시험 볼 때 시험 성적서에다 US 스탠다드라고 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미스를 하시고 계셔서 조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 중간에 조금 여기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4971 그죠? 14971 중요하죠? 다시 돌아와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테스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컨텐츠 앱은 이제 다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팅 성적서를 달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질문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성적서가 없으면 개발도 안 된 겁니다. 예, 내용하게 본다면. 그래서 이 테스팅에는 워크스루,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컨설팅 이제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막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 달라고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화면 하나하나 하면서 테스팅을 막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워크스루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저가 이제 사용하는 모든 중요한 단계를 테스팅하는 거고, 스태틱 정적인 거고, 다이내믹 어널리시스 역동적인 거죠. 스태틱은 어떤 딱 특정한 그 뭐 인풋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자의 그 검측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스태틱하게 되느냐. 다이내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역동적인 그런 이제 가만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코드로 이제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코드에 대해서 코딩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그 테스트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하실 때 모듈별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심사자도 심사하기도 좋고 관리하시기도 좋고 그래서 그 어떤 세라피라고 있을 때 아까 뭐 우울증이다 제너럴 앵자이티 디스오더인데 아까 그 피어 세라피우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주 치료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약물 중독을 개발을 이제 약물 중독을 하면서 12주 치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선두 이 인더스트리의 리더가 된 회사들이 FDA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퓨어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그 12주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청취하시는 기업 중에서 약물 중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면은 12주 치료를 한다면 뭐 크게 FDA에서 인정해주는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6주라고 한다면은 FDA에서 너무 짧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FDA에서는 지금 12주로 그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6주의 트리트먼트 모듈로 큰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임상시험까지 다 끝내시고 임상시험 결과까지 확보를 하셨다. 그런데 향후에 FDA나 이렇게 중요한 인허가를 진행을 할 때 여기 트리트먼트 모듈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한 임상 결과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원이 그 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제 특히 초창기 첫 그 얼리 스테이지 회사일수록 그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많은 컨텐츠와 되게 그 확실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에 제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퓨어 세라피릭스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의료기기 그 지금 저희가 학문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건 의료기기 학문 토론이 아니고 의료기기를 어떻게든 지금 소프트웨어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화에 성공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이 이게 처음부터 많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퓨어 세라피릭스는 이게 뭐 오피오이드 그 TAU 트리트먼트 에즈 유주얼과 비교해서 우리는 뭐 이거를 그 더 치료 효과를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환자들이 도망 안 가게 관리 잘해준다 이런 걸로 승인을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은 그 고작 저렇게 환자들 도망 안 가게 관리 높여주는 걸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기업으로서는 지금 보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FDA 승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책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내용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분석해 드릴 때 그 두 개의 회사들을 아주 여러 내용들을 많이 분석해 드린 것처럼 지금 하시고 있는 경쟁 회사가 정확하게 어느 상황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승인받아 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얘기 또 많이 드려가지고 시간이. 예. 그래서 디자인 밸리데이션. 이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를 딱 특정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에서는 예를 들어 유저가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저가 프로그램을 앱을 이니시에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가 되고요. 그것을 시험했다라고 하면 베리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 시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는 거 말 자체는 그 이제 검증이라는 것인데 전체를 예를 들어서 웍스루로 이렇게 사용자가 유저빌리티 밸리데이션을 했으면은 그걸 한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 30명한테 유저빌리티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이제 그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상의 오류 없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100명이 사용하더라도 비슷한 유추한 결과가 유추가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검증이죠. 그 밸리데이션은 한 번 한 시험을 가지고 다른 그 사용에도 비슷한 결과가 유추될 것이라고 이렇게 패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시험도 밸리데이션이에요. 임상시험도 디자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샘플 환자에 사용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그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제 일반 그 파퓰레이션에도 이러한 결과가 유추가 된다. 그래서 그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차이가 있고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지금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지금 그 사실상 오늘 저희 강의를 이 표만 설명드리다가 끝내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사용자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피어 세라피릭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오피오이드 중독을 이제 치료도 아니고 그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사용자 필요성이 될 수 있겠죠. 예, 환자들이 도망 안 가게 한다. 상당히 기발한 발상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치료를 위한 사용자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환자들이 아편 중독 치료 받다가 자꾸 도망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보상 그 컨텐츠들도 있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컨텐츠들도 있어서 결국은 환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앱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게 이제 리퀘어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그 관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설계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이런 보상에 대한 설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코어 트리트먼트 모듈을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자가 코어 트리트먼트 모듈을 끝내게 되면은 최종 그 결과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목적이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느냐가 디자인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아웃풋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그램 단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아킬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민 행동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환자들이 이제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주의력을 이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게임 이게 이제 인풋이 되겠고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것을 실제로 게임화한 게 이제 아킬리의 그 게임 프로그램인데 그 게임이 아웃풋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들어간 것이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 아웃풋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아웃풋은 그래서 완제품을 대변을 해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완성된 앱을 대변을 하는 거죠. 그 완성된 앱이 그러면은 사용자가 처음에 계정 만들고 이니시에이트하고 사용자가 그 다음 단계 트리트먼트 모듈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없고 또는 그 트리트먼트 내에서 만약에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또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가는지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테스팅하는 게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계적인 그 기준은 상세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고 반드시 테스팅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시험들이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성능 시험들, 성능 소프트웨어 시험들이 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실 때 지금 요 그 기계적이고 기술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문서화된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문서화돼야 됩니다.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GMP QSR 규정 내에서는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인풋이 초기 단계에서는 계정이 로그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로그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도 다 모든 게 기술이 다 하나씩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했고 이런 프로그래밍 파일 네임을 정해서 그 로그인하는 계정에 대한 프로그래밍 파일 코드명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해서 관리를 하는 게 디자인 아웃풋이거든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베리피케이션까지 워크스루까지 해가지고 다 기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전혀 문제가 없고 머줄이 전혀 이상 없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밸리데이션 어떤 사용적 합성이라든지 임상 시험을 가는 건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자인 인풋 설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쭉 여기까지 그냥 이게 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디자인 인풋을 건너뛰고 디자인 프로세스 진행되면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임상시험 가신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바로 가게 되면은 요 디자인 인풋이라는 거는 그 인허가를 받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인허가를 받게 되는 기준은 이제 제일 쉽게 파악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경쟁사의 제품이 FDA 승인 어떻게 받았는지 다 뜯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품의 기술적인 요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임상을 들어가기 전에 아차,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거를 디자인을 재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인풋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이 디자인 인풋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FDA 가이던스를 지금 보여드리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는 기업체별로 인더스트리 리더에 있는 소프트웨어 미국 기업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완성했는지 그 앱을 한국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면 미국에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풀리 다 그것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부분 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 인허가적인 요건들을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서들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상으로 일단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크게 마이너, 마더리트, 메이저로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그 개발하시고 있는 기기는 마더리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는 마이너를 주장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별로 싸워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냥 마더리트라고 보시면은 거의 100% 맞으시고요. 그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 인주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마더리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 인주리가 발생할 수 없는 가능성이 100% 없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마더리트이고 그래서 지금 마더리트 그 레벨 오브 컨선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렇게 제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디스크립션이 있고 해저드 어널리시스 이제 위험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이제 기능별로 어떤 그 환자의 뭐 활력 이 바이털 사인 활력 지수 이런 것들을 측정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진단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환자의 그 분석 그 치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향후 이루어지는 진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요소별로 그 해절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위험 관리 FMEA라고 하는
failure was effect analysis라는 이제 그 위험 관리 이제 문서 표를 또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SRS는 이제 그 사실 게임 업계에서도 이 의료기기가 아니라 그냥 뭐 게임 회사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특정된 문서 종류들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문서들이 종류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넘어온 그 문서들의 명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만드는 일반적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런 문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SRS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SRS가 이거입니다. 디자인 인풋. 그다음에 SDS. 그러니까 FDA 진행할 때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CE 진행하실 때는 SDD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테일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내용 같은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고 프로그래밍 코드 파일들이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의 requirement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를 이제 설명하는 게 S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사실상 만들어 가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SDS. 그래서 결국은 이 SRS의 요건을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프로그래밍 그 코딩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 S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서빌리티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디자인과 이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가 만약에 그 이제 수행이 안 되면 해절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AI 알고리즘에서 정확한 암 진단 분석을 하는 그 AI 분석 체계가 정확하게 그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진단의 해절들을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트레이서빌리티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그 개발 경위로부터 그 개발을 이제 그 하게 되는 그 이제 릴리스하게 되는 버전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처음에 아주 초기 개발을 하셨던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거쳐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히스토리컬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들을 이제 공유를 해 주시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렸고,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서 그 소프트웨어 그 디자인이 완성되어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진 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지고 각각의 기술적인 그 성능 기준들이 다 충족되는지를 테스팅하는 게 베리피케이션이고, 전체적인 유저빌리티나 사용자의 필요성 그리고 임상적 결과들이 확보가 되는지 보는 게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레벨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디스크립션 설명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해저드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지금 이제 제한된 시간상 이 배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리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RS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결국은 이 SRS는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SRS를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 되는지 사실 그거를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능적인, 성능적인 인터페이스, 어떻게 어떠한 뭐 그 기기들과 스마트폰과 또는 그 데스크탑의 사양과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명확하게 이제 그 하나하나씩 기술을 하시는 게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공유드리는 이 자료에서 국문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고 이 아키텍처 디자인 차트라는 거는 그 requirements를 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모듈이 이게 이제 건축 도면처럼 설계 도면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림 형태로 여러 주요한 소프트웨어 모듈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풋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치료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거쳐서 이 치료가 수행되는지를 이 아키텍처 그 건축 도면처럼 이렇게 도면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차트가 되겠고요. SDS는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서빌리티 어널리시스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소프트웨어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묶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적인 이제 제한성이 있어서 이제 일단 강의를 지금 이 소프트웨어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임상 시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SAMD 기업이 그 승인받았던 임상 시험의 그 전체적인 개요를 보시면서 임상시험 설계를 이제 하시게 되시고요. 전향적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FDA에서 거의 반드시 미국에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제 후양적 분석의 경우에도 이 미국인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후양적 분석을 해서 자사 제품의 진단의 정확도를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할 텐데 후양적 분석은 다소 뭐 한국의 후양적 분석을 이제 인과학적인 이유가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는 미국 그 병원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결과를 이제 유추해 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어떻게 완성시키기라기보다는 FDA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밟아야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로드맵을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로드맵에서는 그 임상시험 설계, 그래서 미국 병원의 연구자 교수와 협의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시고 추후에 FDA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그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FDA 조율을 해서 미국에서 임상시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 시간 동안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건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 가이던스이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FDA Software Content Requirements Guidance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2005년 그래서 그 2005 FDA Software Guidance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한국의 그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과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를 수행 전에 임상시험 데이터 확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DA 서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한 14개의 FDA 서미션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임상시험 설계를 먼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제가 그 인허가를 진행해 보면 이제 유달리 까다로운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CMDR도 제가 그 지금 이제 미국 그 글로벌 기업의 그 이제 MDR-C 승인을 이제 받고 컨설팅을 진행해 왔는데 MDR-C를 승인을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MDR 심사도 FDA 심사보다 덜 까다롭다라는 좀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셨으면 이거는 이제 그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유럽 CMDR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거꾸로 유럽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데 그 반대로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 경험상 글로벌 기업에서도 임상시험을 이제 기획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백인에 대한 데이터는 그냥 미국에서 임상시험한 걸로 다 그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견해에는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임상시험 결과들이 유럽 C나 식약처에서 심사해서 인용되고 인정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미국 FDA에서는 이제 그 해외에서 진행된 결과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들이 예, 종종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추후 질문들은 이제 강사님께 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해 주신 강경윤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 링크를 채팅방에 송부드렸습니다. 아직 만족도 조사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채팅방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타고 이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